살려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뱃속의 아이가,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살려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뱃속의 아이가,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영하 20도,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냉동창고 안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 한진철. 그는 바닥에 쓰러진 임산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윽박질렀습니다. 죽으려면 밖에서 죽어. 죽기 전에 내 돈은 갚고 죽어야 돼. 하지만 냉기를 따라 번진 붉은 선열 위로 여자의 옷자락에서 낡은 목걸이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경악으로 물들며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 봉인해둔 기억이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요. 15년 전 화마 속에서 사라졌던 그 목걸이가 왜 지금 여기서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잔인한 사채업자는 방금 전까지 죽이려던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을까요? 말해.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있어?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내 손으로 지옥에 가둔 여자가 15년 전 잃어버린 혈육이라는 잔인한 운명. 이제 사채업자의 칼날은 채무자가 아닌 이 비극을 만든 배우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한 번만 꾹,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하 20도. 인간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동창고 안은 숨을 들이켤 때마다 폐부까지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박히는 듯한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은 육중한 철문 아래로 한수연이 가느다란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필사적으로 문을 긁어댔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갈라져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사지의 감각은 이미 마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수연이 파랗게 질린 입술을 파르르 떨며 문 너머의 정막을 향해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나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뱃속에 우리 아이가 움직이지 않아요. 한수연의 가녀린 비명은 두꺼운 강철판에 가로막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냉동고 특유의 기계적인 웅웅거림만이 그녀의 공포를 비웃듯 창고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볼록하게 솟은 배를 두 팔로 감싸 안으며 얼음장 같은 바닥 위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골반을 타고 내려오는 찢어지는 듯한 진통이 한수연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한수연의 고개가 뒤로 꺾이며 하얀 입김이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철문 밖에서는 한진철이 검은색 수첩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독한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한진철은 방금 제부놈과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수첩을 훑어보며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한진철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옆에 서 있던 부하를 쳐다봤습니다. 안에서 아직도 시끄럽냐? 저 여자 기운도 참 좋네. 저러다 목 쉬겠어. 부하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한진철에게 라이터를 켜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벽을 치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은 좀 잠잠합니다. 형님, 슬슬 몸이 얼어붙으니까 포기한 모양입니다. 한진철이 수첩을 거칠게 주머니에 넣으며 가래침을 바닥에 뱉었습니다. 남편놈이라는 인간이 도박판에서 지 마누라까지 담보로 걸고 튀었으면 이 정도 고생은 각오해야지. 이자 상환일 넘긴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제 마누라를 냉동고에 밀어넣는 놈이 다 있네. 한진철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배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채무자를 다뤄왔지만 이번처럼 비정한 사연은 처음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그에게 냉동창고는
단지 돈을 받아내기 위한 효율적인 협박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무언가 쿵하고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진철이 움찔하며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져 구둣발로 비벼 껐습니다. 한진철이 철문 레버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편네가 겁만 좀 주랬더니 진짜로 사고라도 친 건가. 죽으면 내 돈은 공중에 날아가는 건데. 철문이 육중한 쇠소리를 내며 열리자 안에서 응축되었던 하얀 냉기가 폭포처럼 바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진철이 매캐한 냉기 사이로 눈을 가늘게 뜨며 창고 안바닥을 살폈습니다. 바닥에는 한수연이 하얀 서리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태아처럼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한수연의 치맛자락 아래로 붉은 선혈이 얼음 바닥을 적시며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진철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한수연에게 달려갔습니다. 한수연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상태였고 거칠게 내뱉는 숨소리조차 희미했습니다. 한진철이 한수연의 어깨를 잡아 억지로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너 정신 차려. 여기서 죽으면 내 돈은 누가 갚으라고. 어이 아줌마. 한진철이 한수연을 거칠게 일으켜 세우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한수연의 풀어진 겉옷깃 사이로 낡고 빛바랜 은색 로켓 목걸이가 한진철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한진철의 손이 공중에서 멈추며 경련하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화재 사고로 헤어지기 직전 자신이 어린 동생 수연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한진철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잡아 뒤집어 확인했습니다. 로켓 뒷면에는 자신이 직접 목끝으로 새겼던 그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철 하트 수연. 한진철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철이 자신의 셔츠 단추를 뜯어내듯 풀고 왼쪽 어깨 뒷부분을 한수연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동생을 구하려다 화마에 휩쓸려 얻은 지독한 평생의 상처가 흉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진철이 피눈물이 맺힌 눈으로 한수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수연아, 한수연, 너 정말 수연이 맞냐? 오빠야, 내 오빠 진철이라고. 한수연이 감긴 눈꺼풀을 파르르 떨며 간신히 초점 없는 눈을 떴습니다. 한수연이 오빠의 등에 새겨진 그 지독한 흉터를 알아보고는 마른 입술을 떼었습니다. 오빠, 정말 우리 오빠 진철이 오빠야? 한수연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었지만 한진철의 심장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한수연이 다시금 배를 부여잡으며 단말마의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한진철이 자신의 두꺼운 가죽 코트를 벗어 한수연의 얼음장 같은 몸을 칭칭 감싸 안았습니다. 한진철이 한수연을 번쩍 들어 올리며 입구를 가로막은 부하들에게 살기 서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비켜. 당장 길 안 비켜. 내 동생 죽으면 너희도 다 죽는 줄 알아. 부하 하나가 당황하며 앞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형님, 보스 허락 없이 채무자를 빼돌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진철은 부하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비켜. 지금 내 동생이 죽게 생겼어. 그는 더 말할 틈도 없이 주차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진철은 자신의 SUV 뒷좌석에 한수연을 눕히고 운전석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한진철이 핸들을 움켜쥐고 미리 119에 신고를 넣으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여기 북구 냉동단지 앞입니다. 임산부가 하혈하고 있어요. 빨리 구급차 보내란 말이야. 한진철은 히터를 최대로 올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뒤에서 엔진 소리가 따라붙는 것 같았지만 그는 뒤를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수연아, 제발 버텨.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신호도 시선도 다 무시한 채 병원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대로변 갓길에 차를 급하게 세운 한진철이 도착한 구급차를 향해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진철은 피투성이가 된 수연을 직접 안아 구급대원의 들것 위로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수연의 차가운 손을 꼭 잡은 한진철은 로켓 속에 간직된 어린 시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진철은 결코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부모님께 맹세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병원 응급센터의 자동문이 열리고 한수연을 실은 들것이 수술실 안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붉은색 수술중 표시등이 켜지는 것을 보며 한진철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진철은 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든 제부놈과 조직을 향해 서슬퍼런 분노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복도 저 멀리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떼를 지어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조직의 사내들이 몰려오는 동안 한진철의 눈에는 오직 바닥에 주저앉아 동생을 위해 울부짖는 자신의 모습만 비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복도 저 멀리서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진철이 퀭한 눈으로 고개를 들자 조직원들이 제부의 뒷덜미를 잡고 이쪽으로 걸어오는 광경이 보였죠. 도박판에서 도망치다 잡혀온 제부는 이미 바지춤이 다 젖을 정도로 겁에 질려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진철은 이를 악물고 복도 끝에 달린 비상 호출벨을 거칠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벨은 죽은 듯이 침묵했습니다. 진철이 다시 미친 듯이 벨을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왜 안 울려? 왜 안 울리냐고. 아, 거기 누구 없어?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박석구가 병원 보안실을 통째로 매수한 뒤였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관할 파출소에는 조직원들이 짜놓은 허위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인력조차 병원 반대편으로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이 거대한 병원은 이제 법도 공권력도 닿지 않는 박석구만의 무법천지였습니다. 진철은 기어가는 제부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이며 일갈했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만삭인 마누라를 냉동고에 밀어 넣어놓고 내 입에서 돈 타령이 나와? 제부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비굴하게 빕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진철이 이를 부딪히며 낮게 응졸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게 내가 할 말이냐? 저 안에 내 피부치가 있는데. 그 순간 진철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바로 보스 박석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 박석구는 여유롭고도 비열하게 말했습니다. 한진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진철이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 제 친동생입니다. 제발 이번만은 눈 감아 주십시오. 하지만 박석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웃기지 마라. 경찰도 병원도 다 내가 잡아놨다. 지금 당장 그 여자 냉동고로 다시 데려다 놔. 안 그러면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다. 진철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다시 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불이 꺼졌습니다. 빨간 비상등만 깜빡거렸고 복도는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정전이야? 수술실은 괜찮대요? 사람들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조직원 하나가 비아냥거리며 길을 비키라고 압박합니다. 형님,
그냥 길 비켜주시죠. 그러다 정말 다치십니다. 진철은 수술실 문 앞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단호하게 뱉었습니다. 수연이는 못 데려간다. 다쳐도 괜찮아. 아니, 죽어도 여기서 죽어. 진철은 문고리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팔이 따끔하게 찢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옷자락이 젖어들었지만 진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발짝도 못 지나가. 그는 수술실 문 앞에서 그대로 버텼습니다. 저 안에 내 동생이 있고 내 새끼들이 있다는 그 일념 하나뿐이었죠. 마침내 수술실 표시등이 꺼지고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이 나왔다고 소리쳤고 보육기 안에서 작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진철은 피 묻은 손으로 유리를 만지며 숨을 삼켰습니다. 괜찮다, 삼촌이 왔다, 괜찮아. 하지만 다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철은 앞이 캄캄해져 손에 잡히는 것을 본능처럼 움켜쥐었습니다. 소화기였습니다. 하얀 가루가 퍼지며 사내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비켜. 지금은 사람부터 살려야 해. 그는 그 틈을 타 수연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 침대와 보육기를 붙잡고 승강기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는 이미 검은 차들로 막혀 있었지만 그때 낡은 트럭의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직 형사 영달이었습니다. 영달은 창문을 열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진철아, 이쪽이다. 경찰놈들 다 묶였어. 내가 길 뚫어줄 테니 빨리 타. 영달의 트럭이 앞을 가로막으며 길을 열었습니다. 영달이 창문 밖으로 소리쳤습니다. 진철아, 빨리. 지금이야. 진철은 그 틈으로 차를 몰아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100m 너머로 병원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진철은 핸들을 붙잡은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킨다. 수연이랑 아이들 다시는 못 건드리게. 이제 다시는 우리 가족 못 건드리게 할 거야. 안전가옥의 낡은 천장 틈새로 새어 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잠든 한수연의 창백한 얼굴을 조심스럽게 비추고 있습니다. 며칠간 사경을 헤매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한수연이 침대 헤드에 힘없이 기대어 앉아 한진철의 등에 새겨진 흉측한 화상 흉터를 떨리는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15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듯 애처로웠습니다. 한수연이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오빠의 어깨 위로 쏟아내며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그날 불길 속에서 내 손 놓친 거 오빠 잘못 아니야. 나 한 번도 오빠 원망 안 했어. 오히려 나 때문에 오빠 등에 이런 지독한 상처가 남은 게 더 마음 아파.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한진철이 동생의 작고 가녀린 손을 부서질 듯 꽉 잡으며 가슴속 깊이 맺혔던 응어리를 토해내듯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못난 놈이라서 그래. 세상에 하나뿐인 동생을 그렇게 혼자 두고 15년을 지옥처럼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오빠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널 찾았어야 했는데 사나운 세상에 휩쓸려 내 몸 하나 건사하느라 널 늦게 찾았어. 재회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거실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뒤적이던 영달이 어두운 표정으로 한진철을 불렀습니다. 영달이 형사 시절 목숨을 걸고 확보했던 먼지 쌓인 수사 기밀 서류를 탁자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진철아, 내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다. 15년 전 내 부모님 돌아가신 그 화재 사고 말이야. 그거 단순한 누전 사고가 아니었어. 내가 퇴직하고 나서도 이 사건만큼은 찜찜해서 계속 뒤를 캤었거든. 한진철이 서류 첫 장에 빨간 도장과 함께 박힌 박석구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진철이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자 낡은 벽지가 찢어지며 시멘트 가루가 흩날렸습니다. 박석구가 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간 방화 사건을 완벽한 사고로 위장했던 진짜 배우였다는 증거들이 서류 곳곳에 피 냄새를 풍기며 남아 있었습니다. 한진철이 핏발선 눈으로 안전가옥의 허공을 응시하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부모님 원수 밑에서 내가 10년을 사냥개 노릇을 했다니, 내 손으로 그 악마를 모시고 그놈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았다니, 내 손이 너무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분노로 몸을 떨던 한진철의 귓가에 30년을 믿고 따른 스승이 사실은 내 부모를 태워 죽인 살인마라는 걸 알게 된 남자의 눈빛을 본 적 있는가라는 영달의 나직한 탄식이 박혔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낡은 아지트의 공기를 질식할 듯 압박했습니다.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거실에 놓인 낡은 태블릿 PC에서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리며 영상 하나가 자동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석구가 한수연의 시댁 식구들을 어두침침한 창고 구석에 몰아넣고 노란 휘발유통을 발로 툭툭 차며 위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석구가 카메라 렌즈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이빨을 드러낸 채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한진철, 딱 30분 주겠다. 내가 시킨 장부 들고 항구로 안 오면 내 부모가 불 속에서 어떻게 됐는지 알지? 이 사람들도 똑같이 만들어주마. 살벌한 선언과 함께 화면이 꺼지자 한진철은 서랍을 거칠게 열어 연장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연이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달려와 오빠의 허리를 필사적으로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오빠, 제발 가지마. 저 사람들 악마보다 더한 인간들이야. 가면 오빠도 죽는단 말이야. 제발 나랑 그냥 도망가자. 한진철이 수연의 젖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결연한 표정으로 그녀를 타일렀습니다. 한진철은 자신의 손목에 걸려있던 은색 로켓 목걸이를 수연의 손바닥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수연아, 오빠 금방 다녀올게. 이번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내 손 안 놓으니까 오빠 믿고 조카들이랑 기다려. 내 부모님 원수를 갚지 못하면 난 평생 죽어서도 눈을 못 감아. 한진철이 어둠을 뚫고 박석구의 본거지로 떠난 직후 세차장 지하 창고에 갇혀있던 제부놈이 비열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부놈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겨두었던 소형 발신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제부놈이 박석구의 부하들에게 은밀한 목소리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여기 진철이 없어요. 늙은 형사놈 하나뿐이니까 빨리 와서 날 데려가요. 내 목숨값으로 약속한 돈 준비해 두는 거 잊지 말고. 잠시 후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박석구의 부하 몇 명이 예리한 흉기를 빛내며 안전가옥의 문을 부수고 난입했습니다. 영달이 수연을 침대 밑으로 급히 밀어넣고 홀로 사투를 벌였지만 몰려드는 적들의 칼날에 어깨와 팔을 깊게 베이며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부놈은 그 틈을 타 침대 밑에서 떨고 있던 한수연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끌어냈습니다. 제부놈은 수연을 조직원들에게 넘겨주고 박석구가 약속한 돈 가방을 가슴에 품은 채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본거지 금고실에서 피 묻은 장부를 탈취해 나오던 한진철의 무전기에서 박석구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한진철, 내 동생이 다시 내 손바닥 아니다. 이번엔 냉동고보다 훨씬 더 뜨거운 곳으로 보내줄까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박석구가 전송한 사진 속에는 수연의 하얀 목덜미에 차가운 칼날이 닿아 있는 처참한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한진철은 등에 새겨진 화상 흉터가 다시 타오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차핸들을 거칠게 꺾었습니다.
한진철은 부모님의 처절했던 마지막 비명 소리를 귓가에 되새기며 항구 폐기물 처리장을 향해 가속 페달을 부서져라 밟았습니다. 부두 입구 근처에서 돈 가방을 챙겨 도망치던 제부놈이 조직원들의 차에 치여 길가에 버려지는 광경이 백미러에 차갑게 비쳤습니다. 영달의 긴급한 무전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지만 한진철은 함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항구로 돌진했습니다. 밤바다의 비린내와 녹슨 철근의 냄새가 뒤섞인 항구 폐기물 처리장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몰아치는 비바람은 날카로운 채찍이 되어 한진철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한진철은 장부가 든 가방을 한 손에 꽉 쥔 채 수십 명의 조직원이 겹겹이 에워싼 공장 한복판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빗물이 눈을 찔렀으나 그의 시선은 오직 정면의 크레인 아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박석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컨테이너 박스 위에 앉아 한진철을 향해 오만하게 손짓했습니다. 박석구의 뒤로는 거대한 크레인 조종실이 밤하늘 높이 매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입이 막힌 채 결박된 한수연이 보였습니다. 한진철은 분노로 인해 터져나오려는 심장을 억누르며 박석구의 발치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진철이 흙탕물 바닥에 장부 가방을 내려놓으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부 가져왔어. 내가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내 동생은 건드리지 마라. 수연이는 아무 죄 없잖아. 박석구가 구두 끝으로 가방을 툭 치며 낮게 웃었습니다. 죄가 왜 없어? 내게로 살던 놈의 피부치라는 게 가장 큰 죄지. 한진철, 넌 내 밑에서 10년을 기어다니고도 날 몰라. 난 내 뒤통수 친 놈은 절대로 살려두지 않아. 박석구가 장부를 확인하려 몸을 숙이는 찰나 한진철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때 공장 안쪽에서 무언가가 넘어지며 쾅 소리가 터졌고 번쩍이는 불빛이 한순간 시야를 휩쓸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엉켜 넘어지는 그 틈 한진철은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앞을 가로막는 경호원들을 몸으로 밀쳐내며 비틀거리듯 그러나 미친 듯이 계단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둔탁한 충돌음과 비명이 비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크레인 조종실 안에서 오빠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한수연은 한진철이 보낸 짧은 눈빛 신호를 읽었습니다. 한수연은 공포를 억누르며 미리 깨뜨려 숨겨두었던 유리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에 손바닥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한수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목을 묶은 거친 밧줄을 썰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결박이 풀리는 순간 한수연은 조종실 안쪽에 잠금 장치를 걸어 잠그며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조종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한진철의 앞을 거구의 행동대장이 칼을 휘두르며 막아섰습니다. 한진철은 피할 공간이 없는 좁은 계단 위에서 몸으로 막아서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살같이 찢기는 고통이 전신을 엄습했지만 한진철은 짐승 같은 숨을 토해내며 행동대장의 가슴팍을 향해 사정없이 발을 꽂아 넣었습니다.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진 행동대장을 뒤로 한 채 한진철이 조종실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수연아, 오빠야, 문 열어. 한진철의 외침에 한수연이 안쪽에서 잠금 장치를 풀고 오빠의 품으로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한진철은 울먹이는 동생의 머리를 거친 손으로 쓰다듬으며 조종실 밖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때 공장 정문을 박차고 들어온 대형 트럭 서너 대가
박석구의 부하들을 들이받을 듯이 멈춰 섰습니다. 한진철이 과거 사채업을 하면서도 차마 독하게 굴지 못해 은혜를 입혔던 옛 동료들이 연장을 챙겨들고 차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입구를 차단하며 박석구의 부하들을 역으로 포위하여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한진철은 수연을 품에 꼭 안은 채 크레인 계단을 내려와 흙탕물 바닥을 기며 도망치려는 박석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석구가 비굴한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려 하자 한진철은 분노를 담아 박석구의 발목을 사정없이 걷어차 바닥에 거꾸러뜨렸습니다. 박석구가 진흙범벅이 된 얼굴로 살려달라고 손을 내저었지만 한진철의 눈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항구 전체에 거대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지며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영달이 미리 준비해둔 방송사 기자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박석구 조직의 모든 비리 데이터가 담긴 서버는 이미 실시간으로 세상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영달이 피 묻은 어깨를 움켜쥐고 다가와 박석구의 눈앞에 태블릿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박석구, 이제 당신 세상은 끝났어. 당신이 실토하는 그 추악한 목소리, 지금 전 국민이 다 듣고 있거든. 박석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함정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고, 한진철의 눈빛은 그 끝을 향해 조용히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섬광탄의 여파로 정신이 혼미했던 박석구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진철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 15년 전 방화 사건부터 모든 악행을 스스로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한진철은 쏟아지는 빛 속에서 박석구의 가슴팍에 부모님의 낡은 사진을 던져주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이분들이 하늘에서 널 보고 계신다. 넌 이제 죽어서도 지옥에 못 갈 거야. 항구를 뒤덮은 푸른색과 붉은색의 경찰차 불빛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기괴하게 넘실거렸습니다. 한진철은 떨고 있는 수연의 어깨에 자신의 피 묻은 외투를 조심스럽게 걸쳐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다. 수연아, 이제 우리 집에 가자. 한진철은 도망치다 비참하게 버려진 제부놈의 위치를 경찰에 넘긴 뒤 스스로 검찰 수사관들 앞에 서서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수연은 오빠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떠나지 말라고 울부짖었지만 한진철은 아이들 잘 부탁한다는 미소를 남기고 호송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진철은 유치장의 좁은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보며 15년 만에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켰음을 느끼며 비로소 평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포근한 흙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어느 이른 오후입니다. 한진철은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정당방위 참작 덕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어 교회의 작은 기차역에 내렸습니다. 한진철은 낡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수연이 미리 보내준 주소를 손에 꽉 쥔 채 논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채업자로 살며 늘 누군가에게 쫓기듯 걷던 발걸음이 오늘만큼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마을 어귀를 돌아서자 담벼락 너머로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핀 작은 단독주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는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쌍둥이 조카들이 유모차 안에서 꼬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 빨랫줄에 기저귀를 널던 한수연이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를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린 채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야? 한수연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을 생각도 못하고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한진철은 달려와 안기는 동생의 등을 투박한 손으로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진철은 동생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이 마치 꿈만 같아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래, 수연아. 이 못난 오빠가 이제야 정말로 집에 왔다. 늦어서 미안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수연이 미리 덮여놓은 뜨끈한 보일러 온기가 한진철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한수연은 오빠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어왔습니다. 오빠, 그동안 안에서 고생 많았지. 내가 오빠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도 하고 나물도 무쳤어. 많이 먹어. 한진철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참아 첫 바느질을 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냉동 창고와 어두운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에게 동생이 차려준 따뜻한 집밥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성찬이었습니다. 한진철은 찌개 국물을 한 입 떠먹으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퇴원한 제부놈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참회하며 도박 중독 치료 센터에 스스로 입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부놈은 수연의 주소를 묻지 않은 채 영달을 통해 두툼한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한진철은 그 편지를 수연에게 건네지 않고 직접 읽은 뒤 제부놈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연이와 아이들에게 직접 용서를 구할 자격이 생길 때까지 거기서 죽으림을 다해 새 사람이 되어라. 그때까지 수연이 앞엔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한진철은 답장을 우체통에 넣으며 비로소 가족을 파괴했던 그림자 하나가 옅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한진철은 거실 전기장판 위에 수연과 마주 앉아 갓 태어난 조카들의 사진을 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냉동고의 살벌한 추위가 아닌 사람의 체온이 주는 온기를 만끽하며 한진철은 생전 처음으로 깊은 안도감의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한진철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한수연이 말렸지만 한진철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삐걱거리는 대문을 고치고 마당 구석에 쌓인 잡동사니들을 묵묵히 치웠습니다. 한수연은 마루에 앉아 조카들에게 우유를 먹이며 오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수연이 로켓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꿈 아니지? 우리 이렇게 같이 밥 먹고 한 집에 있는 거 말이야. 한진철이 망치질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꿈 아니고 말고 오빠가 이제 어디 안 가고 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그동안 못했던 오빠 노릇 다 할 거야. 며칠 뒤 한진철은 영달과 함께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한진철은 과거 사채업을 하던 시절 자신이 모질게 굴어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의 명단을 영달에게 건넸습니다. 한진철은 그동안 몰래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털어 영달의 도움을 받아 그들에게 익명으로 보상금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철은 용서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동생과 조카들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한 인간이 되고 싶은 마음에 참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험악하게 생긴 한진철을 경계했지만 동네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노인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그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한진철을 나무꾼 삼촌이라 부르며 졸졸 따랐고 한진철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범한 일상의 소속감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한수연은 오빠의 응원에 힘입어 동네 어귀에 작은 꽃집을 계약했습니다. 한수연은 꽃향기 가득한 미래를 꿈꾸며
오빠와 함께 가게 내부를 수리하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딸은 박석구의 남은 잔당들이 거의 소탕되었다는 소식을 들고 안전가옥을 방문했습니다. 평상에 마주 앉은 한진철과 영딸은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나누며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를 자축했습니다. 한진철은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을 보며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이제는 동생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겠노라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한진철은 곧 다가올 조카들의 첫 돌잔치를 위해 밤마다 나무를 정성껏 깎아 장난감 말을 만들었습니다. 거친 손마디에 가시가 박혀도 한진철의 얼굴에는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너머로 아직 끝나지 않은 불길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옥 끝에서 겨우 건져 올린 이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입구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한진철의 집을 뚫어지라 응시하며 박석구의 명령이 적힌 쪽지를 구겼습니다. 한진철은 가족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의 공기는 평소보다 유독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한진철은 마을 어르신들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채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잠든 수연과 아이들이 깰까봐 발소리를 죽여 대문을 나선 한진철은 뒤를 돌아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조카들에게 줄 예쁜 새 옷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고갯길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한진철이 마을 회관에 도착해 장화를 갈아 신던 그 시각 정적을 깨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수연의 집 앞마당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내려 담벼락 너머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교도소 안에서 박석구가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을 받든 잔당들이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품 안에서 예리한 흉기를 만지작거리며 대문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집 안에서 쌍둥이들의 분유를 타던 한수연은 갑작스러운 굉음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낯선 사내들이 거실로 난입하는 것을 본 한수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사내들은 비명을 지르는 한수연을 거칠게 밀쳐냈고 그 충격으로 한수연은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너희들 누구야?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마. 오빠 도와줘요. 한수연이 피를 흘리며 사내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그들은 비정한 발길질로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사내들은 유모차 안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쌍둥이 중 유독 몸집이 작고 폐가 약해 숨소리가 가녀린 둘째 아이를 낚아채듯 들어 올렸습니다. 잠에서 깬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리자 사내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이의 입을 거친 손으로 막아버렸습니다. 한진철한테 전해.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사내들은 정신을 잃어가는 한수연을 방치한 채 우는 아이를 싣고 자욱한 안개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참 뒤 일을 마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돌아온 한진철은 난장판이 된 집안 풍경을 마주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진 수연과 텅 빈 유모차를 보는 순간 한진철의 심장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진철은 떨리는 손으로 영딸에게 전화를 걸며 가슴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한진철의 비명 섞인 신고를 받고 달려온 영딸이 바닥에 고인 피를 확인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한수연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오빠의 옷자락을 붙잡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내 품에서 태어난 우리 작은 아기 어떡해. 그놈들이 데려갔어. 제발 살려줘. 제발. 한수연의 눈물 어린 호소에 한진철은 자신의 안일함이 불러온 비극을 뼈저리게 자책하며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때 한진철의 주머니에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진철이 전화를 받자 박석구의 목소리를 빼다 박은 듯한 잔당 두목의 비열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진철, 오랜만이지? 박 사장님이 감옥에서도 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아이를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면 사장님이 숨겨둔 해외 비자금 하드디스크를 가져와라. 안 그러면 이 핏덩이가 차가운 바닷물 구경을 하게 될 거야. 설상가상으로 수화기 너머에서는 둘째 아이의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폐 상태를 잘 아는 한진철은 입술이 파랗게 질릴 정도로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한진철은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하고 병원 뒷문으로 몸을 숨겨 빠져나갔습니다. 자식을 건드린 놈에겐 사과도 자비도 필요 없다. 오직 처절한 파멸뿐. 한진철은 이 서늘한 선언을 가슴에 새기며 경찰의 추적과 감시망을 피하고자 일부러 험준한 산길로 차를 몰아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철은 험로를 주파하며 도심의 CCTV를 따돌렸고 영달이 미리 항구 근처 좌표로 보내둔 오토바이를 갈아탔습니다. 한진철은 조카를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지옥의 악마가 되어도 좋다는 각오로 허리춤에 무기를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항구의 비릿한 짠내가 코끝을 찌르기 시작하자 한진철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야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영달은 잔당들이 집결한 외딴 항구의 패선박장 좌표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한진철에게 수리공 작업복과 위장 출입증을 전달했습니다. 한진철은 어선 수리공으로 위장해 선박 하역 데크 쪽으로 소리 없이 잠입하며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마침내 낡은 선박 내부로 침투한 한진철은 상처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조카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리는 선실문 앞에 섰습니다. 선실 안에는 박석구의 마지막 잔당들이 예리한 흉기를 손에 쥐고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매복해 있었습니다. 적의 두목은 진철을 발견하자마자 조카의 목 근처에 칼을 들이밀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왔냐? 자, 하드디스크부터 내놓고 무릎 꿇어라. 그러면 아이 목숨은 생각 좀 해보지. 한진철은 조카의 위태로운 얼굴과 마주하며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기름 냄새와 곰팡이 핀 헝겊 냄새가 진동하는 폐선박의 지하선실은 사람 숨이 막히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진철은 두 손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리며 적의 두목과 눈을 맞췄습니다. 적의 두목은 한 손으로 쌕쌕거리는 아이의 뒷덜미를 거칠게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예리한 칼날을 든 채 진철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바다에서 죽어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야. 진철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선언하자 선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드디스크 여기 있다. 아이부터 내려놓고 말해. 한진철이 품 안에서 묵직한 하드디스크를 꺼내 보이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잔당들이 일제히 흉기를 고쳐 쥐며 진철을 포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진철이 무기를 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방심하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진철의 시선은 오직 아이의 파랗게 질린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한진철은 하드디스크를 바다로 던질 듯 손을 들며 적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안 돼. 잡아.
적의 두목이 소리치며 몸을 날리는 찰나 선실 한쪽에서 매캐한 연기와 함께 기계가 끓는 듯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낡은 배 안에 쌓인 기름 냄새와 연기가 한꺼번에 퍼지자 잔당들은 시야를 잃고 흉기를 휘두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한진철은 그 혼란 속에서 감각만으로 조카가 있는 방향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잠시 후 선박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항구 쪽에서 몰려오는 경찰차 불빛이 철판 틈으로 번져 들어왔고 잔당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납치범들은 당황하며 아이를 인질로 삼으려 했지만 한진철은 이미 연기 속에서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긴 뒤였습니다. 한진철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몽둥이와 칼날을 팔과 어깨로 묵묵히 버텨내며 아이의 얼굴 위로 자신의 몸을 덮었습니다. 선실 바닥을 뒹구는 쇳덩이 소리와 비명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진철은 등 뒤로 쏟아지는 무자비한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품 안의 조카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이거 안 나. 잔당들이 한진철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어깨를 칼끝으로 그어댔지만 한진철은 바위처럼 굳건히 엎드려 아이의 작은 몸을 지켜냈습니다. 한진철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품 안에서 휴대용 산소캔을 꺼내 아이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대주었습니다. 아기야, 조금만 참아. 삼촌이 왔어. 이제 괜찮아. 아이의 쌕쌕거리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자 한진철은 비로소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적의 두목이 최후의 발악을 하듯 흉기를 치켜들고 달려드는 순간 선실문이 부서지며 영달과 무장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영달이 권총을 겨누며 앞장서서 달려왔고 순식간에 박석구의 마지막 잔당들은 바닥에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한진철은 과다출혈로 눈앞이 흐릿해졌지만 조카를 안은 손에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구급대원에게 아이를 인도했습니다. 이 아이, 폐가 약해요. 빨리 병원으로. 우리 수연이한테. 한진철은 아이가 안전하게 구급차로 옮겨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은색 로켓을 손에 꼭 쥔 채 차가운 철판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는 한진철의 귓가로 영달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한진철은 긴급 수술을 받았고 옆 병실에서는 산소 마스크를 쓴 수연과 건강을 회복한 조카가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한진철의 이번 행동이 아이를 구하기 위한 긴급 피난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박석구의 잔당들이 저지른 추가 범죄가 드러나면서 한진철은 정당방위 정황을 충분히 인정받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처분이라는 가벼운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감옥에서 이 모든 일을 조종한 박석구는 살인 교사 혐의가 추가되어 영구히 세상과 격리되는 종신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어깨와 팔에 붕대를 감은 한진철이 퇴원하는 조카를 안아 올리며 수연과 함께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철의 희생과 용기에 감동하여 수연의 부서진 집 수리비를 십시일반 모아 전달하며 남매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치료센터에서 퇴소한 매제 역시 뒤늦게 소식을 듣고 찾아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사죄했습니다. 한진철은 매제의 떨리는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다독이며 차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평생 갚아라. 내 자식들이 널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수연이 앞에서. 한진철은 매제에게 마지막 기회를 열어준 뒤 동생의 손을 잡고 노을이 지는 마을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선을 넘나들던 항구의 비바람이 잦아들고 어느덧 마을에는
눈부시게 푸른 초여름의 햇살이 찾아왔습니다. 한진철의 어깨와 팔에 남았던 깊은 자상들은 이제 연분홍색 흉터로 자리 잡았지만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상처를 훈장처럼 여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전 불길 속에서 얻었던 지독한 화상 흉터 옆에 동생의 아이를 지키려다 얻은 새로운 상처가 더해진 것은 그에게 진정한 속죄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수연의 꽃집 재회는 마을에서 가장 활기찬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진철은 매일 아침 꽃시장으로 직접 트럭을 몰아 싱싱한 꽃들을 실어 나르고 가게 한쪽에서 투박한 손으로 화분을 옮기며 수연의 든든한 일꾼을 자처했습니다. 손님들은 험상궂게 생긴 한진철이 정성스레 장미가시를 다듬는 모습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제는 그의 서툰 미소가 이 가게의 마스코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한진철은 수연이 건네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가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쌍둥이들이 한진철의 다리를 붙잡고 아장아장 걷고 있었습니다. 특히 폐가 약해 진철을 애타게 했던 둘째 아이는 이제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웃으며 진철의 손가락을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진철의 심장을 타고 전해질 때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지옥 같았던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영딸은 이제 형사가 아닌 마을의 보안관이자 진철의 막역한 형님으로 자주 꽃집을 들렀습니다. 영딸은 낚시 가방을 챙겨 꽃집 앞에 차를 세우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어이, 한 사장. 오늘도 꽃향기에 취해 있어? 이제 그만 가시 다듬고 나랑 망둥어 낚시나 가자고. 수연이가 자네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수연이 꽃 바구니를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내밀며 장난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영달 삼촌, 우리 오빠 데려가려면 저녁에 매운탕 거리라도 꼭 잡아오셔야 해요. 아셨죠? 진철은 여동생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부모님의 유품인 은색 로켓 목걸이를 꺼내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목걸이는 이제 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철은 로켓 속에 담긴 부모님의 인자한 얼굴을 향해 마음속으로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수연이 곁엔 제가 있어요. 다시는 놓지 않을게요. 저희 잘 지내고 있으니 이제 안심하세요. 그때 저 멀리 마을 입구 우체통 앞에 낯익은 실루엣이 잠시 머뭇거리다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참회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 중인 매제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보내는 장난감 상자와 편지를 우체국 택배로 붙이고는 멀리서나마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본 뒤 돌아가곤 했습니다. 진철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모른 척 시선을 돌려주었습니다. 언젠가 진심이 닿는 날, 조카들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마을 언덕 위 부모님이 잠드신 작은 선산에 오른 한진철과 한수연은 정성스럽게 깎아온 과일을 올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15년 전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 지옥 같던 불길도 냉동고의 서늘한 공기도 이제는 지나간 바람처럼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한수연은 무덤가에 핀 들꽃을 정리하며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나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오빠가 내 옆에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니까.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지자. 한진철은 동생의 말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보이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묻었던 추악한 과거의 얼룩은 이제
땀과 흙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는 비로소 부모님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정원이 자신들의 손으로 다시 일궈졌음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쌍둥이 조카들이 진철을 향해 서툰 발음으로 삼촌, 이라며 두 팔을 벌려 달려왔습니다. 진철은 아이들을 한 품에 안아 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냉동고의 얼음도 박석구의 칼날도 결코 깨뜨릴 수 없었던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강인한 생명력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을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릴 무렵 꽃집 제외의 간판 아래 따뜻한 등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진철과 수연 그리고 조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건져 올린 이들이 부르는 희망의 찬가이자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하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15년의 어둠을 뚫고 찾아온 찬란한 아침은 그렇게 남매의 삶 속에 영원히 머물게 되었습니다. 본편의 긴 여정이 끝난 지 1년 후 한진철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하지만 동시에 생경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진철은 이제 매일 아침 오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습격에 대비해 머리맡에 연장을 두고 잤지만 이제 그의 머리맡에는 돌을 맞이한 조카들의 사진과 육아백과사전이 놓여 있습니다. 한진철은 부엌으로 나가 조용히 쌀을 씻습니다. 15년 전 헤어지기 전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밥맛을 떠올리며 물 조절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서툰 솜씨지만 동생 수연을 위해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는 그의 뒷모습은 영락없는 동생 바보 오빠의 모습입니다. 한진철이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려 할 때 잠이 덜 깬 조카가 방에서 기어나와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습니다. 3. 톤, 밥. 아이의 옹알이 섞인 외침에 한진철의 험상궂은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조카를 번쩍 안아 올려 자신의 화상 흉터가 있는 어깨에 태웠습니다. 아이는 그 흉터가 무섭지도 않은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진철의 목을 껴안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한진철은 마을 입구에 세워진 자신의 보금자리이자 일터인 꽃집 제외로 향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기로 한 날입니다. 바로 형사 시절부터 진철의 뒤를 봐주었던 영딸이 명예퇴직 후 정식으로 이 마을에 이사 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진철은 영딸을 위해 가장 싱싱한 해바라기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한참 꽃 정리를 하던 중 낯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꽃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진철의 눈빛이 순식간에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가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혹시나 박석구의 또 다른 잔당이 아닐까 하는 본능적인 경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박석구의 비자금을 추적하던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진철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한진철 씨, 박석구의 해외 은닉 자산 중 일부가 한진철 씨 부모님 명의의 땅을 강탈해 세운 법인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부지와 보상금이 한진철 씨 남매에게 귀속될 예정입니다. 한진철은 멍하니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불길과 함께 사라졌던 부모님의 마지막 유산이자 그들이 억울하게 빼앗겼던 삶의 조각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진철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한진철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슴에 품고 한동안 가게 앞마당에 붙박인 듯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연이 가게 안에서 나와
오빠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수사관이 떠난 자리에는 정적 대신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해바라기 잎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한진철은 목이 메어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뗐습니다. 수연아, 부모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나 보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집터, 그 땅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대. 수연은 오빠의 손에 들린 서류를 확인하고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5년 전 화마와 함께 사라졌던 모든 기억이 이제야 비로소 정당한 자리를 찾아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남매는 꽃집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부모님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인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이삿짐을 가득 실은 트럭 한 대가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영딸은 전직 형사다운 날카로움은 간데없이 벙거지 모자를 눌러 쓴 영락없는 시골 노인의 모습으로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영딸이 트럭 문을 쾅 닫으며 외쳤습니다. 어이, 한 사장. 이사 왔으니 짜장면이라도 시켜줘야지. 자네 동생이랑 왜 이렇게 눈물바람이야. 좋은 날에. 한진철은 서둘러 눈물을 닦고 영딸을 향해 달려가 그가 준비했던 해바라기 화분을 건넸습니다. 영딸은 화분을 받아들며 진철의 어깨를 툭 쳤고 두 남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깊은 신뢰의 미소를 나눴습니다. 지옥 같은 사선을 함께 넘었던 두 사람에게 이제 남은 것은 은퇴 후의 평화로운 일상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꽃집 앞마당에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영달과 진철, 그리고 수연과 조카들까지 모두 모여 고기를 굽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한진철은 조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등에 새겨진 흉터가 더 이상 뜨겁게 타오르는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낸 훈장임을 깨달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무렵 진철은 가게 간판 밑에 새로 만든 작은 팻말 하나를 걸었습니다. 거기에는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15년의 어둠을 뚫고 피어난 그들의 평화는 이제 어떤 폭풍이 와도 꺾이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외전까지 함께한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옥 같은 어둠 속을 헤맸던 한진철과 한수연 남매. 그들이 마침내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빼앗겼던 삶의 조각들을 되찾아 따뜻한 집밥을 나누는 모습은 우리에게 커다란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사채업자라는 거친 삶을 살면서도 가슴속 깊이 동생의 목걸이를 품고 살았던 오빠의 처절한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닿아 피어난 새로운 평화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위대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이제 진철의 등에 새겨진 화상 흉터는 고통이 아닌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낸 훈장으로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지옥 끝에서 건져 올린 이 행복이 남매와 조카들의 삶에 영원히 머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사연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